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식시장이 명절 후 첫날 큰 하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 채권 수익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부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체 주식시장의 성과와 우리의 주식 전략을 모두에게 분석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보유한 한 주식에 대해 저에게 질문했는데 저는 그 주식의 성과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테마 섹션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조금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미국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받았으며 뉴스 일면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이며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에게 자기가 미국 국채를 직접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물론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국채의 성과를 볼 때 그것이 실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채권 가격은 이전 최고치인 140에서 현재 106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실은 이미 거의 30%를 초과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수익의 7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수지가 안 맞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 맡겨도 되지 않냐는 친구들도 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시그너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많은 중소은행들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은행의 예금 이율은 충분히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여러 위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은행의 일부 기본 상황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시그너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많은 중소은행들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은행의 예금 이율은 충분히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여러 위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은행의 일부 기본 상황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예금 이자를 받으려면 미국의 SSN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미국에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비교적 높은 금리의 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실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한국은행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의 초점을 실제 수익률을 얻는 것에 둬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면상의 이윤이 아닌 실제 이윤을 얻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채권을 예로 들면 미국 채권의 수익률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 채권 수익률은 왜 올랐을까요? 둘째, 미국 채권 수익률 상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셋째, 미국 채권 수익률과 미국 국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국채와 우리 주식시장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국 채권 수익률이 실제로 우리의 주식시장 수익률과 같으며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하락한다고 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 세계 어떤 곳에 이 돈을 투자할 수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부담해야 할 위험과 마땅히 받아야 할 수익은 정비례합니다. 만약 제가 미국 국채를 사는 것과 같이 위험하지 않은 수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역사적으로 미국 국채는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미국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의 위험이 매우 낮고 이자 수익의 리스크가 없는 수익률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대변화가 탁 친다면 미국 국채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미국 국채의 리스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국채에 실제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그 리스크가 미국 국채보다 더 큽니다. 제가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 투자해도 다른 시장은 추가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저에게 매력적이게 될 겁니다. 만약 그 다른 시장이 미국 국채보다 높은 이자가 없다면 이 시장이나 이 주식이 큰 성장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는 이 시장이 이미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 여러분도 잘 알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미국 국채가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같은 다른 곳에 돈을 투자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을까요? 첫째, 미국 국채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국채보다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는 만족시켜야 하고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저의 이 투자가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국채의 금리와 다른 시장을 비교할 때는 내가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지에 맞을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금리가 상향 조정될 때 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는 다른 시장에 돈을 투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수익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매입하는 국채의 가격과 약속된 이자는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액면 이자율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고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해서 국채를 매입하는 가격과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입니다. 시장이 충분히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을 것입니다. 액면금리 중고시장의 국채 가격, 미국 채권 실질 수익률. 한 가지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국채의 실제 수익률과 은행의 예금 금리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크다면 차라리 은행에 돈을 맡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금리는 연방기금금리 IOR에 의해 결정되고 결국 연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액면금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결국 달러의 기준금리는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달러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미국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미국 채권 실질 수익률, 미국 국채 가격. 이 공식에 따르면 만약 액면금리가 2%인 국채가 있다면 그때는 미국 채권 수익률도 2%이겠지만 지금은 미국 채권 수익률이 이미 5%에 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액면금리 2%, 국채 가격 1이 전에 실질 수익률 2%, 액면금리 2%, 국채 가격 0.4, 실질 수익률 5%. 국채 가격이 100달러에서 40달러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매우 큰 하락폭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국채를 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록 국채는 수익이 있지만 중고시장의 가격은 변동이 큽니다. 저는 다년간의 거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 국제시장에서 5%의 수익을 기대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15배로 수익률 6.6%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수익률은 주가 등락이 아니라 회사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국채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채권 수익률이 3%였을 때 주식시장의 PER은 10으로 즉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10%로 국채 수익률의 3배였습니다. 이는 아직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이 4.8%이고 주식 수익률은 6.6%인데 제가 위험을 감수하는데도 이 정도 수익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장성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주식시장의 회사 수익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환경인 동시에 경제발전이 저해되고 주식시장의 성장성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높이면 됩니다. 회사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없는 이상 주식시장을 하락시켜 편법으로라도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2500포인트의 주식시장은 저에게 6.6%의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165포인트에 상응합니다. 1,500대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165포인트의 수익을 낸다면 11%의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코스피의 합리적인 가격이 1500포인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 여전히 40%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가격, 특히 미국 국채가격은 우리 주가지수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선 동일한 계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채권의 수익률 증가는 미국 채권의 가격을 억제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추세를 억제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세를 봅시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상승할 때 사고, 하락할 땐 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그 주식의 바닥을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코스피 지수의 PBR이 이미 이를 밑돌고 있는데 이때 매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이상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 채권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주요 원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에서 4,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500억 원을 팔았습니다.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들도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4,700억 원의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500억 원의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순유출된 자금으로 실제로는 사고 팔기도 하지만 총 자금은 이렇게나 많이 순유출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재 미국 채권 수익률 수준은 이미 거의 15년 만에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이 추세는 아직 끝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자 및 기관의 순유출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이익을 내야 할까요?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체 지수의 리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둘째, 주식 선정에 있어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7월까지 전체 시장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몇몇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일부 주식은 일찍 사면 이익을 내고 늦게 사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 주식들이 상승할 기회가 있으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들은 분명 최근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는 맞춤형 주식 선택 전략으로 현재의 시세에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지수의 리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는 주선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선은 우리에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주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선 실적은 3차례 연속 음선입니다. 이전 시세를 보면 우리에게 3차례 연속 음선인 이후 만약 시장이 하락을 가속화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하락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반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번 라운드는 낙폭이 크고 속도도 빨라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관과 외자의 투자 철수는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9월 전체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주요 시기입니다. 10월이 되면 팔아야 할 것은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 10월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전에 샀던 주식이 지금은 크게 하락했으니 팔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세가 막 무너졌을 때, 예를 들면 9월 15일 그 주 코스피 지수가 시장의 최저점인 2528을 찍었고 9월 20일 이미 그 자리까지 떨어졌으니 이미 팔아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면 지금까지 팔지 말지 고민하는 건 이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의 하락은 이미 여러분을 단단히 묶어놓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 주식을 팔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마지막 주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PBR이 1보다 낮으며 대략적으로 이러한 추진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우선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해야 합니다. PBR이 이를 밑돌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를 밑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그 시장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체 지수는 우리의 기본 가치를 판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격 책정 모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채권 수익률과 한국의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수익률 대비를 통해 자산 가치가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말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 순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느 쪽이 돈을 버는지를 보고 돈을 어느 쪽에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PBR과 같은 기본 지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가치가 돌아오는 건 중장기적인 과정이므로 시장 정서가 단기적으로는 이미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장기적인 이유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한다면 그러면 장기 시장은 가치에 의해 지배되지만 단기 시장은 사실 센티먼트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가치는 단기적인 센티먼트를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센티먼트가 이미 심각하게 과격한 상황에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등의 고점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2528이며 즉 2530 부근에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줄곧 이 가격을 고수해왔으며 시세는 반드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현재 시장 순수익률이 1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격에서 매수하든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향후 지수가 다시 여러분이 투자한 그 원가선 위로 다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을 다시 한번 되뇌어봅시다. 현재 시장 순수익률이 1보다 낮게 평가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가격에서 매수했든 적어도 향후 한 번은 지수가 올라 우리가 투자했던 그 가격대를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가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기초가치 장기성장 센티먼트 주기. 우리는 이 공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익 대비, 희소성, 수급관계 등과 같은 다른 요소로도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오늘 지수가 하락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놀라 얼어붙었다면 그것은 이미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세에는 여전히 반등의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이미 매도를 했던 분들이 10월이 돼서야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 우리는 기술 측면의 아래 핵심 지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4%로 크게 하락했고 현재 주선은 60주 평균선에 근접해 있으며 이는 평균선의 마지막 중요한 지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잠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시세가 이미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 조만간 오를 겁니다. 60주 평균선은 현재 약 804포인트입니다. 5월 19일의 최저점은 806이었고 여기에 800이라는 정수가 더해져 중요한 지지 영역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지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지점이 뚫릴 수 있지만 이 포지션의 관건은 무너져도 반등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이미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 하락하더라도 현재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반등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지수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한 후 주식 선정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주식 투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닥을 찾는 것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주식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는 지수가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은 모든 산업 섹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따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개의 주요 주식을 제외한 2차전지 섹터의 실적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예를 들어 지난 수요일에 새로 매입한 농심은 오늘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먹태깡을 먹는 걸 좋아하거나 신라면 먹길 좋아한다면 이 주식을 사야 합니다. 농심도 오래된 브랜드로 상장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주식은 우리가 보유하기에 적합하고 전체 약세장의 위험에도 충분히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심은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주식이 약세장에서도 오를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심은 시장 가치가 매우 낮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시장 가치가 매우 낮은 주식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주주 또는 일부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이 주식의 가격을 올려 다른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식 자체가 오르고 싶어하고 시가총액도 비교적 크며 어떤 작은 조직이 이 가격을 고의적으로 끌어올릴 일도 없어서 농심의 주가 상승은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농심의 내재적인 가치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과 정부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거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주식이 약세장에서 계속 오르거나 심지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거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다면 그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5년 동안은 시장 전체가 함께 상승하면서 거품이 심했는데 올해는 추세의 역행에 홀로 상승했고 내재 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심을 선택했습니다. 농심의 주가 흐름은 건전하고 주가 추세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농심의 내재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공식 속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가격 기초가치 장기성장 센티먼트 주기 15년간의 상승은 센티먼트 주기가 이끌어낸 것이지만 올해의 상승은 장기적인 성장에 의한 기초가치의 상승입니다. 이런 추세가 더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주식 선정 전략에 비교적 부합하는 주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중 한 분이 제안한 삼성생명 32,830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은 실제로 레버리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산업입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에게 투폰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자신의 돈과 회사의 돈이 어떻게 벌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산업은 레버리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비교적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의 부채는 모두 확실한 돈이지만 여러분의 자산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시장 순수익률은 현재 0.3배이며 최근 몇 년 동안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회사를 사서 순자산에 따라 팔고 싶다면 당신은 아마 이 가격에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표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매우 안정적입니다. 20년 전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했지만 20년 후에는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이 안정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주가가 전체 주식시장과 함께 하락하지 않고 독자적인 추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계속 역행하며 상승하고 있으니 이 시세는 비교적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주식 한 개와 두 가지 기본점을 선택하면 첫 번째는 주가 자체의 흐름이 비교적 좋으며 두 번째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니 현재 이 두 가지 모두 부합합니다. 그리고 시세는 상승 삼각형을 벗어났고 저는 여러분께 최근 추세의 지속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주식을 매수할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71,900인데 이렇게 계속 오르면 현 추세와 전체 주식시장이 이 주식에 맞춰질 것을 감안하면 얼마 안 가 주가가 100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비교적 큰 상승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 지표 측면에서 최근 자금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 외국 자본과 기관이 지분을 늘렸고 기관은 상대적으로 적고 외국 자본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배당률은 5%로 예상되며 우리는 보통 배당금을 참고할 핵심 지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배당금이 추가적인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식의 기본 상황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바로 가격 변동입니다. 가격에서 73령을 돌파하면 우리는 매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입 신호가 뜨면 제가 제일 먼저 단체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친구들은 2차전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에서 133개 종목 중 7개 종목만 올랐고 섹터 지수는 4.7% 하락했습니다. 저도 2차전지 섹터에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86,520입니다. 이 섹터의 주식은 저희 대부분이 올해 초부터 매입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스닥 지수가 코스닥 지수와 함께 상승했고 또 핵심 개념 주식도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저도 연초에 처음 매입한 주식이 에코프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매입한 다른 주식들도 같은 2차전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2차전지는 개념 투기이며 실제 수익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 매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보면 에코프로의 실적은 매우 견실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식과 결합하면 주식가격 기초가치 장기성장 센티먼트 주기. 그것은 센티먼트 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입니다. 최근의 하락은 주로 주식시장 전체의 하락에 의한 것이고 센티먼트 주기는 일찍이 쇠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개념의 주식을 팔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한편 썰물 빠지듯 우리는 여전히 회사의 이윤이 실질적인 성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가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시점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버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센티먼트에 따라서 가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가 흐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주식이 비슷한 추세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이번 하락이 비록 오래되었고 지난달에는 주식시장과 함께 하락하여 하락폭이 컸지만 그러나 에코프로는 중요한 지지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추세는 여전히 7월에 큰 양선이 만들어낸 일정 구간을 현재의 요동치는 구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세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가 제대로 반전되지 않고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 회사는 잠시 이슈가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가 흐름 앤드 실적 표현, 다음 라운드가 더 오를 것이며 시간적으로나 최종적인 상승폭이 작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하루 이틀에 걸쳐 2차전지에 대한 최신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기회가 맞으면 우리는 계속 지분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될 경제 데이터인 ADP 고용 데이터는 오후 9시 15분에 발표됩니다. 이 데이터는 금요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 대한 전망이며 우리는 미국 주식의 반응을 직접 기다리면 됩니다. 미국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MI 데이터가 50보다 높으면 산업이 번영하고 50보다 낮으면 쇠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측은 이전 값보다 낮지만 50보다 높으며 이는 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주식시장의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데이터를 주시하고 내일 개장 전에 분석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 채권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여전히 반등 수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반등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에서 주식시장 지수, 흐름과 주식 선택 전략을 동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개별 주식의 경우 우리는 좋은 추세와 실적을 가진 주식을 선호합니다. 그 중에는 2차전지 주식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록 기분은 가라앉았지만 주식의 성장과 가치는 모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삼성생명 32,830의 기본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가격 추이에 주목한 후 구매를 고려했습니다. 매수 결정 시 단체방에서 알려드릴 테니 단체방 소식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는 여러분에게 투폰 공식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회사 주식을 분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면 당신은 퍼핏과 리버머 같은 전문 투자자의 거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주식의 주가 동향과 실적은 각각 어떠한지 보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분석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